더정치 인터뷰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나경원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에 한겨레 신문사 여러 번 와보셨죠? 네, 한겨레 신문사가 초청했는데 제가 어찌 안 올 수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판사 출신이시고요. 서울 동작을의 4선 국회의원이시고 지금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맡고 계신 중견 정치인이십니다. 벌써 그렇게 됐네요. 최근 현안 중에 더불어민주당의 손혜원 의원 또 서영교 의원 두 분 사건이 좀 당장 좀 관심사입니다. 우선 손혜원 의원 이 사건 좀 당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이 사건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이 사건은 사실은 저는 국회의원으로서는 굉장히 적절하지 않은 행위가 많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의혹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문화재로 지정되는 과정에서의 어떠한 문제점이 없었는지, 그리고 또 거기에 1,100억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없었는지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살펴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름을요. 손혜원 랜드 게이트라고 붙였습니다. 그 지역을 예. 뭐 지금 보면 15채의 집, 그리고 뭐 5건 정도의 토지, 뭐 해서 한 20건 정도의 부동산 매입이 있었다는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동산 랜드 게이트 뭐 일종의 TF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문채위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건의 조금 본질에 좀 접근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상임위 차원에서 조금 진상 조사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일단은 상임위를 쉽게 열어주지 않는 문제점이 하나 있고요. 또 이것이 이 문채위에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라 또 예산은 국토부에서도 받고 문화재청에서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목포시가 관련된 부분은 또 행안부가 관련이 돼 있고요. 여러 가지 다른 좀 의혹 사건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좀 따로 TF를 만드는 것이 적절하겠다 해서 오늘 오후에 TF를 발족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서영교 의원 사건 법사위 소속된 의원이 이제 법원에다가 뭔가 민원을 한 것 같은데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이렇게 민원들을 많이 하나 보죠? 지역구에서 뭐 민원을 요청하면 뭐 재판이 잘 되게 하다 그러면 보통은 이제 그냥 뭐 잘 이렇게 그냥 묵살하거나 아니면 뭐 보좌관들을 통해서 그냥 좀 그런 게 있는데 민원 사항이라고 전달해라 하고선 그냥 일종의 민원 사항을 전달했다는 어떤 민원인들에 대한 도덕적 책무를 다한 정도로 했지. 조금 이 사건은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왜 다르냐 하면 한마디로 구체적으로 뭐 범죄 그 죄명을 바꿔달라, 형량을 바꿔달라, 뭐 이렇게 해달라 한 거라서 조금은 좀 내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되는 사법농단의 뭐 그 핵심적인 내용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 여러 가지 현안 중에 정부 여당에서 뭐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이런 그 이른바 공정경제와 관련된 법안 통과를 요구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올해 이제 원내대표로서 이런 부분을 대처를 하셔야 되는데 어떤 원칙 같은 걸 좀 가지고 계신지요? 뭐 이제 저희가 2월 국회 앞두고 엊그저께 연찬회를 했습니다. 저희 당이 꼭 통과시켜야 될 법안들은 무엇인지, 또 여당이 내놓은 안 중에서 문제점이 있는 법안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았고요. 사실은 어떤 공정성을 높여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정거래법이 보니까 전부 개정안이라서 너무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일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것이 뭐 과도한 규제나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도 판단하는 부분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일단은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를 좀 더 활발히 하고요. 저희가 큰 틀에서 어떤 큰 틀의 뭐 공정성을 높이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항상
밸런스가 맞아야 되니까요. 그 그렇죠. 부분을 잘 좀 접근하도록 하고 또 밸런스하고 항상 또 속도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계속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의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큰 방향에서는 우리가 최저임금도 올려야 되고 근로시간도 단축해야 되는 것이 당연히 맞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장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빨리 다가오니까 소위 우리 급히 먹는 떡이 체한다고 지금 우리 경제가 체했다. 저희는 그래서 좀 수정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뭐 그런 거죠. 모든 게 우리가 큰 이념이나 목표가 좋다고 해서 순수하게 그 이념만 지향하다 보면 결국은 오히려 더 큰 부작용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좀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뭐 공수처 설치라든가 검경수사권 조정, 또 국정원법 개혁안 이런 것들도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도 같은 맥락인가요? 공수처법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상설특검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공수처법의 대안으로 우리가 이미 마련한 것인데 네. 과연 공수처법이 필요하냐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반대하시는군요. 예, 다만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서는 동의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뭐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또 양측 검찰이나 경찰이나 모두 좀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네. 지금 제대로 안을 내놓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좀 이게 한꺼번에 통과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정부에서 제대로 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조금 그런 부분을 정부 내에서 좀 드라이브를 걸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정원, 국가정보개혁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큰 방향에 있어서 뭐 이렇게 뭐 다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국정원법에 의해서 그렇게 개정함으로써 네. 이 대공수사 문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공백은 없느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국회 지금 정개특위에서 선거제도 개편 토론 중인데요. 작년 12월 15일이죠. 원내대표 되신 직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검토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 비율, 의원 정수 10% 이내 확대 여부 포함해서 검토, 또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 등은 정개특위 합의에 따른다. 이제 이렇게 합의를 하셨는데 일단 궁금한 게 1월 말까지 지금 합의가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정개특위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예. 논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무엇보다도 그동안에 이제 이 국민의 의사를 더 잘 반영하는 선거구 제도가 무엇이냐 그것에 목표를 맞추어서 지금 논의가 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자체만이 정의인 것처럼 그것이 가장 국민의 의사를 잘 반영되는 제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사실은 전 세계에서 독일하고 뉴질랜드밖에 이 제도를 도입한 나라가 없거든요. 지금 아시다시피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게 지역구 선거에서 받은 모든 정당의 득표율과 또 비례대표 명단에 대해서 받은 정당의 득표율을 합쳐서 이 정당 득표율을 낸 다음에 뭐 300석의 국회의원이면 300석의 국회의원 중에서 뭐 민주당이 30%를 했다 그러면 90석을 차지해야 되는데 벌써 지역구에서 100명이 당선됐어? 그렇죠. 그러면 비례대표는 한 석도 받지 못하고 그냥 일종의 10명의 초과 의석이 생겨서 310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의원 정수가 계속 늘어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동의해 주실 거냐에 대해서 첫 번째 문제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역구에서 받은 표를 더한다는 거에서 저는 동의하기 어려운 게 지역구 선거제도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인물에 대한 평가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 지역구 선거제도를 형해화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 제도는 사실상은
의원 내각제 국가인 독일에서 다당제를 유지하면서 생겼는데 네. 우리는 의원 내각제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이 제도를 도입한다면 우리가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같이 도입해야 되는 것 아닌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제가 의원 정수 확대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거는 뭐 이미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의원 정수를 그대로 두는데 연동형 비례대표를 위해서 비례대표 수를 조금 확대하려면 지역구 의석수를 줄여야 되는데 그게 과연 쉬울 것이냐. 어렵죠. 지역구 의석수를 그래도 뭐 명분 있게 확 줄일 수 있는 거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인데 그건 또 여당이 반대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게 과연 뭐가 묘수가 있을까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원포인트 개헌까지. 그래서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네. 예. 저는 사실은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어떤 정치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전 지역 감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역 구도를 타파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좀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사실은 그런 고민을 하고요. 제가 18대부터도 계속 그러한 안을 내놨습니다. 내놓으셨죠? 예, 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냈는데요. 네. 조금 우리가 좀 정치개혁 특위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만이 정답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게 과연 맞는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한 지 이제 1년 8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이제 가장 잘못하고 있는 점이 뭐라고 보시나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결국은 촛불혁명 이후에 들어온 정권으로서 촛불의 정의의 독점을 너무 외친다. 결국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는 그런 어떤 정의의 독점의식, 네. 그런 어떤 정의에 대한 선민의식이 쉽게 어떤 오만함을 가져올 수 있다. 그것만 조심하시면 계속 좋은 지지율을 얻으실 텐데요. 그래서 우리는 틀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좀 강한 게 저는 여러 가지 총체적인 지금의 어려움은 다 그런 데서 출발하는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경제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굉장히 국민들한테 죄송하다 이런 표현도 쓰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는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라 이런 요구를 많이 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이제 이런 좀 의문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나름대로 공약을 내세우고 임기 5년 정권을 잡았는데 뭐 좀 잘못되는 게 있으면 그 정책을 보완을 해라 이렇게 강하게 얼마든지 요구를 할 수 있는데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문재인 정부에서도 어떤 경제정책 기조를 통째로 바꿔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는 좀 과한 측면이 있지는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뭐 핵심적인 것이 결국은 세금 걷어서 다 하겠다는 거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소위 소득주도 성장으로 대표되는 부분인데 뭐 기조를 바꿔라지만 어떻게 보면 내용적으로는 또 속도를 조절하라도 될 수 있겠죠. 네. 예, 그런데 이제 경제 문제가요. 사실은 굉장히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어떤 데미지를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좀 저희로서는 위기의식입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IMF 이후에 최악의 고용지표, 고용률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네. 뭐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청년 고용지표가 굉장히 낮았는데 뭐 이 김동연 부총리도 또 그 당시에 한은 총재도 가장 아픈 지표는 고용지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문제는 실질적으로 왜 일자리가 안 생길까? 그렇게 우리가 세금을 투입해서 일자리 안정기금을 주고 또 뭐 단기 일자리 만들어도 안 되는 이유는 결국은 이 경제 이 생태계 안에서 일자리가 자연스럽게 안 생기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뭐 5명 쓰다가 2명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뭐 이 식당에서 직접 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이 기조를 정말 바꾸는 정도의 이 소득주도 성장의 이것을 바꾸지 않고서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귀를 좀 기울여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뭐 기업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기업이 느끼기에는 이렇게 한국에서
저 공장 짓고 더 뭐 사업을 확장할 것에 대해서는 조금 꺼려하는 분위기 아닌가. 그렇다면 좀 그런 면에서 좀 이렇게 규제나 좀 어떤 반기업 정서를 걷어 주셔야지만 결국은 정부가 일자리 못 만들잖아요. 기업이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저희는 뭐 이런 어떤 반기업 정서를 좀 바꿔달라 하니까 결국은 기조를 바꾸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죠. 자, 문재인 정부의 북한 비핵화 또 뭐 남북 관계 다 포함해서 이제 한반도 정책이라고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한번 이렇게 드려볼게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정권을 잡고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에 대해서 지나친 비핵화에 대한 희망을 갖고 계시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늘 얘기하는 게 이게 속도가 맞아야 된다. 비핵화의 속도와 평화의 속도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꺼번에 완전히 비핵화하면 그다음에 우리가 뭘 줄게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정 부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평화 속도만 너무 빠르면, 그러니까 일종의 경제 교류나 협력만 지나치게 너무 빨리 주고 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게 되겠죠. 결국은 이 속도가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평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걱정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계속해서 말하는 게 조선반도의 비핵화입니다. 결국은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고 네. 이것은 미국이 말하는 비핵화하고는 다른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서 혼용해서 같다고 하십니다. 물론 조명균 장관은 얼마 전에 한번 다르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같다고 생각해서 출발한다면 결코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이것을 같다고 생각하는 순간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말로는 비핵화와 주한미군 철수는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문제고요. 만약에 제가 권력을 결정권자라면 네. 이 속도를 맞추는 쪽에 굉장히 관심을 갖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관심을 가질 것은 한미 동맹과 한미일 삼각 동맹 등 안보 동맹을 튼튼히 하는데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것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자국민의 안전만을 이야기하는 모양이 보이지 않느냐 하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이제 ICBM 받고 그냥 대북 제재를 열어줬을 때 우리만 핵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2월 달 아직 확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문희상 국회의장 또 5당 대표님들이 미국에 가서 이제 하원 의장 낸시 펠로시를 만나는 일정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가시게 되면 미국의 어떤 한국 제1야당으로서 어떤 입장을 전달하실까요? 저희로서는 사실은 지금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 자국 국민의 이익만을 우선하는 것에 대해서는 네. 그 위험성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특히 또 이제 한미 동맹 부분에 대한 또 네. 중요성. 결국 그 한미 동맹이 결코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부분도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1월 초에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제 그 당시에 그 원내대표, 그 당시에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였죠. 여야정 국정 상설 협의체라는 네. 걸 이제 출범시켰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아직 뭐 제대로 가동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새해 잘 가동이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서로 협의하고 논의하는 그런 기구가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는데 네. 전 이제 좀 아쉬운 것이요. 지금 여당이 1월 초부터 국회를 하나도 안 여세요. 네. 상임위 소집 요구를 해도 열지 않고 지금 이제 저희가 임시국회 소집 요구를 냈는데도 그렇죠. 꼼짝도 안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결국은 보면 지금 사실 여당으로서는 악재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안 열어서 악재가 더 터지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너무 참 사실은 예. 저희 당 지지자들은요. 아니 여당이 말이야 특감반 김태호 사건도 있고 신재민 사건도 있고 그 청와대 행정관이 육군 참모총장을 만난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에 군 인사 자료를 분실한 사건도 있고 소위 이제 최근에 손혜원 의원 사건도 있고 이런데 아니 왜 국회에서 따지질 않느냐. 그런데 열어주질 않아요. 정말 네. 철벽 방어입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임위를 열어서 한바탕 또 뭐 어떻게 보면 그걸 통해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게 필요한데 지금 이제 무조건 닫고 계시니 저희가 뭐 여야정 협의체를 하려고 해도 이런 식으로 가면 국회가 제대로 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걱정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 지금 선관위원 건이 있습니다. 선관위 상임위원인데요. 네, 대통령 임명하는. 네, 예. 그런데 대통령 임명하는 선관위 상임위원인데 뭐 민주당에서는 이게 뭐 저 인쇄물에 저 잘못 인쇄된 거라고 하는데 하긴 더불어민주당의 그 백서 네. 백서에 선거 특보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인쇄가 되어 있는데 그 뭐 특보 이름을 갖다 그렇게 엉터리로 써서 백서가 발급된다는 것도 믿기 어려운 점이고요. 그 다음에 뭐 나무 위키에 원래 올라가 있었던 것도 또 본인이 스스로 지우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혀 문제가 안 된다면 왜 지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한테 뭐 예전에 우리도 그랬다는데 저희는 그런 적이 없을 뿐더러 저희가 그랬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더 지금은 그러면 안 나아지는 게 되죠. 역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자리, 제가 장관이나 이런 자리는요, 막 비판을 해도 이런 어떤 뭐 너무 이 편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건 또 어떻게 보면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분들이 가는 정무직 자리니까. 공무원들이죠. 예. 근데 이 선관위 상임위원은 사실은 선거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하는 일을 실질적으로 다 하시는 분이거든요. 네. 근데 그 자리를 이렇게 특보님을 소위 임명하신다는 것은 정말 부적절한 인사인데 그걸 강행하시면 이제 전국이 좀 경색되지 않을까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네, 걱정이 알겠습니다. 많습니다. 사실. 올 네. 한 해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어떤 국정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또 잘 돼야 우리 국민들 목 그럼요. 살기도 괜찮으니까요. 큰 안목에서 어떤 그 협조하고 비판, 견제하고 이 균형을 어떻게 잡으실 계획이신가요? 아니 사실은 저희가 큰 방향에서 도와드릴 건 정말 도와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네. 이제 12월에 합의한 것 중에 하나도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 부분이거든요. 합의하셨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보니까 경사노위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거 좀 서두르려고 하시더라고요. 홍영표 예. 원내대표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협조해 드려야 되고요. 그 밖에 우리가 정말 뭐 대한민국 지금 경제 어렵다는데 저희가 도와드릴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헌법 가치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은 좀 동의해 드리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물론이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했고요. 대선 졌고 지방선거는 아주 참패했고 사실 지금도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상태고요. 보수 정당이 좀 다시 좀 재건을 잘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수의 이제 혁신과 보수의 통합 두 가지 과제가 있을 텐데 어느 쪽이 좀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겠죠. 저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조금 더 통합을 가져가고 예.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또 이제 혁신을 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이번에 새로 뭐 조직위원장을 선임하는 과정이나 예. 뭐 조직위원장에서 배제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어쨌든 우리 스스로 자성하고 혁신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아직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제 혁신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거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일단 우리한테 굉장히 고질적인 문제였던 어떤 분열은 네. 저의 원내대표 당선으로 많이 극복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네. 당선되니까 도로 침박당 아니냐 막 이렇게 침박의 힘을 받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우리 112명 중에서 그 당시 이제 투표권이 있는 분이 103명이었는데요. 103분의 의원님들 중에서 68표를 얻었습니다. 친박만으로는 불가능한 그렇죠. 숫자죠. 그래서 그것이 어떤 하나의 단초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새로운 또 전당대회 후보들 나왔다고 또 무슨 친황? 누구 예. 이렇게 나오지 않게 해달라. 우리가 당원 당규에 그 선거 캠프 활동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의원들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저께 연찬회에서 강조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분들이 이제 태극기 집회하고 이러시는데 이분들하고 자유한국당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이분들을 하나의 세력으로 뭐 모신다 이런 게 아니라 네. 저희 당이 튼튼해지고 저희 당이 조금 더 정당으로서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면 자연스럽게 흡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전당대회가 이제 2월 27일로 잡혀 있는데요. 새로운 대표가 어떤 그 덕목을 갖춘 분이 당선이 돼야 될까요? 뭐 덕목 이전에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조금 지지를 더 많이 받을 분이 오시면 좋겠네요. 네. 그런데 뭐 어쨌든 지금 굉장히 어려운 때예요, 당이. 그래서 그리고 아직까지도 뭐 이렇게 마음이 하나로 잘 모아지지 않는 부분도 있긴 한데요. 좀 뭐 이 다른 것보다도 좀 널리 들을 수 있는 그런 뭐 리더십 그리고 또 역시 확실한 미래 비전을 좀 가지신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입당하셨는데요. 상임 고문으로 뭐 모시자는 의견에 원내대표님 반대하신 걸로 들었는데 왜 반대하셨습니까? 아니 그 다른 것이 아니라 했더니 또 뭐 견제하냐 이러는데요. 저는 뭐 누구하고도 친합니다. 근데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당의 관행상 상임 고문은 적어도 정치 경력이 상당한 분들을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이 정치 초년생이라고 하신 것처럼 당원으로 가입하자마자 상임 고문이라는 자리는 다른 상임 고문님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 관행에 반한다 이런 뜻입니다. 보수통합 차원에서 바른미래당의 뭐 손학규 대표, 안철수 전 대표, 유승민 전 대표 이런 분들하고도 통합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함께 하시느냐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분도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우리와의 가치와 비전을 같이 하신다면 저는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네. 조금 먼 얘기긴 합니다만 내년 총선 어떻게 좀 자신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은 굉장히 어렵죠. 뭐 민주당 의원들 만나보면 이제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민주당이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저는 이게 대한민국 한쪽으로 너무 쓸려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개헌 저지선은 좀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헌이 안 되면 2022년에 대선을 치를 텐데 그때 정권 다시 찾아올 자신이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뭐 노력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뭐 정권을 찾아오겠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보다는 하나하나 차근차근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다시 받는 일부터 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어떤 차기 대선 후보로 나설 수 있는 좀 분들이 좀 어떤 분들이 계실까요? 뭐 지금 전당대회 열심히 뛰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정치라는 것은 늘 예외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또 21대에 훌륭한 분들을 많이 영입해서 그분들 중에서 새로운 스타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뭐 항상 이렇게 좀 어떤 예외성과 개방성이 당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같이 원내대표를 하시는 홍영표 네. 원내대표 어떻습니까? 같이 해보시니까. 인간적으로는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제 굉장히 또 뭐 합리적인 부분도 있고 뭐 그런 장점이 있으신데요. 절대 아닌 부분, 철벽 방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단호한 부분이 있으시죠. 뭐 누구나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조금 이제 어쨌든 국회라는 것은 합의를 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양보하고 과감하게 또 서로 서로 소위 생각이 부딪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할 수 없이 각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같은 야당 원내대표인 김관영 원내대표는 어떻습니까? 네, 김관영 원내대표도 역시 굉장히 좋은 분이세요. 또 합리적인 부분도 있고 또 가장 또 나이가 젊으셔서 그렇죠. 저희가 약간 이렇게 김관영 원내대표가 자꾸 이렇게 뭐 많이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해서 만나자고 연락도 하고 뭐 꾸준히를 또 많이 해오시는 편이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합리적인 부분이 있어서 또 김관영 원내대표도 그래도 말이 되는 원내대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인으로서 어떤 좌우명 같은 게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고요. 정치인 나경원의 어떤 최종 목표가 무엇입니까? 정치인으로서 제가 생각하는 뭐 늘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지만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제가
엄마이기 때문에 더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이 정치꾼 같은 사람은 되지 말자. 한마디로 우리가 퍼퓰리즘을 경계하자는 생각도 굉장히 많죠. 퍼퓰리즘은 단순히 돈을 퍼주는 퍼퓰리즘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가 정책과 정치의 지향 방향에서 퍼퓰리즘이 녹아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뭐 제 마지막 목표요? 글쎄, 그냥 저는 뭐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서요. 너무 망가진 우리 소위 우파 정당이 조금 조금은 모습을 좀 반듯한 모습을 찾게 하는 걸 제가 요새 제 목표로 생각하고요. 그 이상은 지금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 너무 바쁘시고 힘드시죠? 네. 인터뷰 정도 마무리하고요.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우리 시청자들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또 다양한 생각이 있고 또 그 다양한 생각이 어우러져 가는 것이 대한민국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의 목소리에도 조금 귀를 기울여 주시고요. 또 저희가 앞으로 대한민국이 정말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정치 인터뷰 오늘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